안녕하세요. 신서챕터스 모임장 30대 시아입니다. 오늘 새로운 게스트, 저의 친구이자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 오늘의 새로운 게스트 진님을 소개합니다.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20대고 진이라고 합니다. 지금 회사 다니고 있고요. 책 굉장히 좋아하고 모임 같은 거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또 제가 알기로는 베이킹도 되게 수준급으로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유잼 인간이세요. 재미 있다는 게 아니고 잼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제. 네. 딸기잼을 굉장히 맛있게 먹은 적이 있어서 저한테는 이제 유잼 인간이다. 구독자 떨어지는 거 재미도 있으신데? 그쵸? 유잼 인간이네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자, 오늘은 제 책 소개를 해볼 건데요. 저는 스노우폭스 북스에서 나온 더 빠르게 실패하기라는 책이고, 이 책은 제가 한 줄로 소개를 하자면 걱정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더 빠르게 실패해서 성공에 닿을 수 있게 하는 책,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좀 추천하고 싶고, 저자가 존 크럼볼츠라는 그 심리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한번 듣게 되는, 그러니까 저희 한식으로 치자면 밥 같은 존재, 되게 굉장히 저명한 저자가 같이 참여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소개를 해드릴 거고, 그럼 진님도 오늘 소개해 주실 책 한 줄로 간단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아날로그라는 출판사에서 이게 세네카라는 고대 로마의 정치인이 쓴 책을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출판한 책인데요. 어떻게 분노를 다스릴 것인가라는, 그러니까 저희가 살다 보면은 감정에 휩싸여가지고 실수를 할 때가 되게 많잖아요. 네. 뭔가 막 화도 많이 내고 뭐 좀 그 화 때문에 막 해선 안 될 말도 좀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세네카가 자기가 생각하기에 왜 화를 내면 안 되는지, 화를 내서 어떤 잘못이 있고 네가 삶에서 어떤 손해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한 책입니다.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서로 자신의 뭐라고 해야 되지, 감정에 대해서 주체를 못한 경험이 많을 텐데, 그런 분들한테 꼭 한번 읽어보길 추천하는 책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 줄로 하자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손해를 보는 사람들, 혹은 그 주체가 안 되는 분들한테 추천하는 책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너무 기대가 됩니다. 평소에도 많이 저한테도 이제 얘기해 주셨던 책이라서 오늘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럼 저부터 하겠습니다. 요거는 보시면은 그 제목에서 느끼실 수 있겠지만 좀 자기계발서의 그 분류에 속하는 책이긴 한데, 그래도 저희가 사람이 이제 뇌가 좀 변화를 위험으로 인지하고 막게 하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진님이 베이킹을 잘하시니까 베이커리 해봐라 라고 하면은 이제 하시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뭐 그거는 하는 거에 비해서 소득이 이럴 것이고 뭐 저러하고 이렇게 해서 안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하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람마다 좋아하는 것들이 있고 해보고 싶은 게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게 잘할 가능성도 있어요. 경제적으로나 능력적으로나. 근데 그것들을 막는 여러 가지 심적인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확인을 하면서 스스로 그거를 또 수풀이라고 친다면 수풀을 다 이렇게 옆으로 스스로 밀어낼 수 있게 도와주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빠르게 실패하기라는 게, 여기 저는 이 한 줄 소개가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빠르게 성공하고 싶다면 빠르게 실패하라인데, 저희가 성공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오히려 실패하는 게 자연스러운데, 근데 그러면은 성공을 하기 위해서 경험들을 쌓아야 된단 말이에요. 베이커리 샵이라고 친다고 하더라도 내가 베이커리 딱 열면은 바로 월 매출 300만 원 찍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 어려움도 있고 내가 놓친 것도 있고, 뭐 입지라든지 뭐 아니면은 디스플레이라든지 아니면은 제품을 구색을 잘 한다든지, 신경 쓸 것들 중에 그게 실패를 통해서 내가 빨리 개선되는 게 있다 보니까, 그 내가 언젠간 할 거야, 그리고 하면 빨리 될 거야 라는 생각에 갇혀서 이제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하고 싶으면 당장 하고 그렇게 빠르게 실패하는 게
사실 너의 성공을 더 빨리 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아주 잘 설명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추천드리고 싶고, 그리고 조금 그 오해를 살까봐 말씀드리자면 제가 여태 소개드린 책들을 좀 추천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은 그 프로 추천러 아닌가, 그냥 책이면은 다 좋다고 하는 거 아닌가 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저를 믿고 한번 읽어주시면 그때 시아님이 신책에서 추천한 이유가 있구만 하실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자 소개 좀 드릴게요. 네, 그 저자는 지은이는, 옴기니는 사실 필요가 없죠. 무한도전에서. 그래도 온기니도 되게 중요하지 않나요? 중요한가요? 왜냐면 김경식. 아니 번역가에 따라서 네. 책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 그러니까 결국 아무리 저자가 잘 써주더라도 한강 작가 같은 경우에도 한강 작가가 문학상을 받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분이 그쵸. 번역가라고 하더라고요. 그쵸. 한국인 번역가도 보니까 나름대로의 평판이 있어가지고 평판이 나쁜 분의 번역을 보면은 이제 조금 접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긴 해요. 확실히 그 와인으로 치면 소믈리에급의 그 책에 대한 지식과 깊이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방인을 그래서 소개를 드릴 때 그 출판사의 특징이랑 그런 걸 말씀드리기도 했었어요. 그 뭐 대표적으로 민음사라든지 그 시리즈물로 나오는 문학동네 이런 대표적인 출판사가 있는데, 그 출판사는 또 출판사 특유의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 방식의 번역이 있고 그 말 결이 있거든요. 근데 저의 경우에는 당시 그 출판사를 추천드리기도 했고, 그러면은 그 이방인 같은 경우에는 읽어보셨죠? 그렇죠. 어떤 출판사 혹은 어떤 엮은이, 옴기니가 더 좋으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샀던 책이 이방인 믿음사 거 고등학교 2학년 때 샀던 거거든요. 이 얘기를 민음사가 좋아합니다. 후원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전집 같은 거 보내주고. 아무튼. 연락 주세요. 진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믿음사 거를 샀었는데, 그래서 다른 저자들 거를, 다른 엮은이가 쓴 책을 찾아볼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요. 계속 믿음사 걸로만 읽고 사실 그게 그렇게 나쁘다고, 그렇게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것만 한 3번, 4번 정도 읽었기 때문에 다른 책에 대해서 제가 딱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없을 것 같네요. 그럼 이방인은 민음사 말고는 딴 걸 안 읽어본 상태신 거죠? 그렇죠. 그럼 제가 읽은 버전도 한번 선물을 드리고 싶네요. 어느 버전인가요? 죄송합니다만 지금 출판사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이방인 버전 여기 클릭해서 봐주시고요. 여튼 그 일러스트랑 그 말 이음새라고 할까요? 그 번역하신 분이 굉장히 서문에서 그 첫 대사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라고 나와서 저는 되게 좋았고 그랬거든요. 왜냐면 엄마가 죽었다라는 거를 어머니가 죽었다라고 할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라고 할지라는 게 그 캐릭터를 설명하기에는 조금씩 이러이러해서 엄마가 죽었다고 했다라고 하는 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 버전 제가 한번 선물 드리겠습니다. 하긴 주인공이 좀 철없어 보이긴 하죠. 철없다고도 할 수 있고, 세상의 눈치나 세상이 이래야 된다라는 것보다 내가 느끼는 게 맞는 건데 왜 뭐라고 해? 라고 하는 인물에 가깝긴 하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옴기니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여튼 그만큼 저희는 책의 진심이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지은이는 존 크럼볼츠, 그리고 라이언 바비노 교수, 상담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럼볼츠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분 리빙 레전드라고 불리는 진로 상담 분야 최고의 권위자예요. 그래서 진로 쪽 직업 상담사 분들은 당연히 다 아실 거고, 진로 상담 쪽의 개념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반드시 들어보셨을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집필을 하셨고, 라이언 바비노 분은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인생 성장 프로젝트를 진행하신 적이 있고, 역시 상담가로 활동하신 교육 심리학 박사라고 하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실천력을 높일 수 있을지에 관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실패와 발명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쌍둥이라고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주주서한에서 언급하면서 빠르게 실패하기라는 철학이 확장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서문에서 퀴즈를 하나 냅니다. 성공한 전문 사진 작가가 되려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다음에 조금 더 쉬운 퀴즈 하나로 마무리해본다. 베스트셀러를 쓰는 작가가 되려거나 베스트셀러를 기획하는 출판인이 되려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 라고 11년 동안 3번의 국내 출간을 맡은 기획자로부터 라는 거를 저는 서문에서는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가 책을 읽을 때 이런 지식을 흡수하게 되는 점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만큼 실천단에서 중요한 거는 좋은 질문을 던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책을 읽으시고 거기에 질문이 나와 있으면 거기에 내가 펜을 들고 응답을 하는 것도 좋고 아니면 질문이 없다면 그 지식을 바탕으로 스스로한테 질문을 던져보는 습관을 가지신다면 놀랍도록 좋게 혹은 빠르게 성장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추천사는 이 책의 특징은 추천사가 막 정제된 추천사 혹은 유명한 사람의 추천사만 있는 게 아니라 보시면은 막 그냥 들어보지 못한 이름이 많이 있어요. 이게 특징이 가공하지 않은 일반인들의 추천사를 그대로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책 중간중간에 이 간지라고 하죠. 간지에도 그것들이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전달드리고 싶은 거는 이 책의 이제 문제 상황 정의는 이렇게 한 줄로 정의를 할 수 있어요. 30페이지에 그러니까 실패를 빠르게 많이 한 사람들의 특징은 계획하는데 적은 시간을 쓰고 행동하는데 많은 시간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들으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분명 당신은 이해할 것이다. 아니, 실패를 하란 말이에요? 그것도 빨리? 도무지 이해할 수 없군요. 라고 반문할지 모른다고 하면서 이 오해를 이제 좀 불식시켜주는 데는 이 말이면 충분할 것 같다. 하면서 아래의 질문에 답을 하라고 합니다. 이 질문 6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하나, 당신은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본 적이 있는가? 2번째, 이루고 싶은 성공이나 목표를 위해 계획을 세워본 적이 있는가? 3번, 그것을 이루기 위해 5년, 3년, 1년의 실행 목록을 적어봤는가? 4번, 그리고 어떻게 되었는가? 5번, 그 모든 것을 실천할 수 있었는가? 6번, 어쩌면 너무 많은 수없이 많은 해야 할 일의 목록을 보며 지레 포기해버리지는 않았는가? 일반적인 경우라면 분명 그렇다고 답할 것이다. 당신은 지극히 정상이다. 당신은 실패자도 중도 포기자도 의지력이 약한 계획 중독자도 아니다. 그러면서 그 당신이 믿는 열정에서 삶을 인도하고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며 최소한의 준비로 과감하게 행동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조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내용이 사실 메인이라서 저는 이 스노우폭스 북스에서 이 책을 받았는데요. 그 내돈내산 아닙니다. 여기 뒤에 부분을 저는 앞에 표지보다 이 부분을 책스타그램에 올렸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문구가 있고 이 밑에 실천을 위한 좋은 질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언젠가 꼭 내 책을 출판할 거야 에 대해서는 뒤에 행동할 수 있는 게 버스에서 몇 문장 정도 써볼까? 그 다음에 2번째 10kg 꼭 빠지면 좋겠어 하면은 그 다음은 오늘은 밥을 2숟가락 덜어놓고 먹어야지. 3번 대출금을 어떻게 없앨까? 그러면 오늘도 10,000원을 저금해야지. 그 다음에 5번 크게 성공한 사업가가 될 거야. 3장짜리 PPT를 만들어서 조언을 들어보자. 이런 식으로 당신이 실패자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라 라고 조언을 조심스럽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목차를 보면 무려 8챕터까지 있는데 저는 이 책이 그냥 책을 읽다 보면은 그런 생각으로 귀결될 때가 있잖아요. 이 책 한 권은 어떤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굉장히 길게 써놓은 어떤 텍스트의 덩어리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챕터 수가 많다고 할지언정 각 챕터마다 저희의 심적으로 어떠한 장벽 같은 것들을 다 세세히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서 좀 완결도나 완성도가 높은 책이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책에서 얘기했던 빠르게 실패하라는 말이 되게 공감이 갔던 게
생각해보면 저희가 어떤 일을 시도를 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된 게 완벽주의라고 생각하거든요. 뭐든지 처음부터 완벽해지려고 하다 보니까 실패를 용납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결국 시도조차 못하죠. 왜냐하면은 실패를 용납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시도를 하지 못하고 시도를 하지 못하니까 결과가 안 나오는 건데 맞죠. 이런 과정에서 계속 반복되는 우르보로스의 뱀같이 반복되는 거죠. 이런 실패의 과정이.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대기업들도 보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체계들에도 결국 누군가 실수를 하고 자기가 계획을 해서 이렇게 계획대로 가는 과정 중에 계획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기어가면서 그 완벽한 체계가 완성된 거거든요. 근데 반면에 그런 체계가 완성되지 않은 기업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제가 봤을 때는 실패를 용납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애초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다고 보고를 해요. 맞아.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까서 이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우리 서로 공유하고 이거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계속 보고를 하고 문제가 없다고 보고를 하지만 실제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 그 문제가 계속 썩어가거든요. 그럼 결국 나중에 이제 문제가 완전히 부패해가지고 누군가 한 명 크게 혼나야 될 때 그게 발견되기 마련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이 실패를 미리미리 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게 결국 우리는 모두가 완벽하지 않고 아무리 현명한 사람도 모든 걸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시도를 하다 보면 반드시 실패를 하게 되고 중요한 것은 그 실패에 우리가 굴해가지고 쓰러지는 게 아니라 결국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실패를 했는지 이해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 그렇게 해서 우리의 어떤 기획을 좀 더 완벽하게 완성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책에서도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들이겠죠? 듣긴. 그리고 이게 그 심적인 부분을 또 한 3단계 정도 나눈다면은 그 당신이 하는 일이 재밌냐라는 그 시작단에 있어요. 그래서 그 1챕터 시간 가는 줄도 모를 만큼 재밌는 일이 있나요?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공감을 했던 문구 중에 하나가 좋아한다의 기준이 그 시간이 갈수록 형용사가 추상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어떤 사람이 좋아한다라는 건 거기에 돈을 쓰고도 더 쓰지 못하는 걸 아쉬워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도 동의하시죠? 그쵸. 보통 좋아한다라는 어떤 감정을 가질 때는 그거에 돈뿐만 아니라 내 시간, 감정 보통 그 감정이 그거를 더 쓰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지 그것을 덜 쓰고 아끼려고 하는 생각은 보통 안 들기 때문에 그쵸. 좋아하면은 이게 막 더 여기다 예산을 더 늘리고 싶다라거나 저희 입장에서는 아니면 더 오래 하고 싶거나 남들은 그렇죠. 금방 이 정도면 됐어 하는데 오히려 오답을 이거 왜 틀렸지? 라고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책을 저는 서재 같은 걸 만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책들을 소장하고도 싶고 이런 고전에 가까운 것들도 이제 다 이렇게 모아놓고 싶고 하는 거라서 좋아한다라고 확신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도 그 자신이 재밌다라고 생각하는 일이 있냐 그리고 즐거움 측정기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그 즐거움 측정기가 처음 들어보시죠? 측정할 수 있는 약간 건가요? 혈당 측정기처럼 이 몰입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가상의 그런 질문이 있잖아요. 만약에 진님한테 매일 그 한 10억씩 들어와요. 예. 근데 그 내일도 10억을 받으려면 오늘 10억을 다 써야 돼. 근데 힘들겠죠. 그렇죠. 그건 힘들겠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 즐거움 측정기는 나한테 이제 내가 갑자기 살다가 몰랐는데 내 증조 할아버지가 되게 엄청난 부자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유산을 상속해 주려고 이제 비서가 왔는데 대신에 즐거움 측정기를 달아서 1부터 10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5 밑으로 떨어지면 당신은 이걸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즐거운 일을 해야지만 하는 상황이라면 당신은 당장 뭘 하겠는가 해서 저는 잠깐 책을 덮어놓고 뭐 하지? 나는 여행 갈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도 하고 뭘 해야 즐거움이 계속 안 떨어질까 생각했거든요. 뭘 것 같으세요?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사실상. 근데 왜냐면 몰입을 해야 돼요. 그래도. 몰입을 하는 게 이게 사람이 즐거워함이라는 감정이 결국 무뎌지잖아요. 뭘 하든지 내가 아무리 좋아하던 거라도 결국 하다 보면 이게 기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1년, 2년 하면 결국 무뎌지고 이게 당연해지거든요. 그 즐거움에 대한. 그러면 이제 그것보다 더 즐거운 걸 해야 되는데 더 즐거운 거, 더 즐거운 거, 더 즐거운 거 하다 한계가 있잖아요. 모든 것에는. 그러니까 예산과 시간의 제약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고 즐거움에만 초점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그럼 도움의 질문을 드리자면 내일 출근을 하는 건 즐거우시지 않잖아요. 고맙긴 하지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즐거움의 기준으로만 보면은 기준이라는 게 즐거움이면 그렇죠. 뭐 지금 여행 가고 싶은 국가나 그런 게 있나요? 아니면 가고 싶은 고급 호텔이나 식당이나 가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가보고 싶긴 한데 굳이 거기를 위해서 돈이나 시간을 써야 될까가 문제거든요. 이 즐거움 측정기를 위해서는 그게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출근에 비해서는 고급 식당이나 그렇죠. 고급 여행이나 하나만 찝는다면 둘 중에 식당이 좀 더 나을 것 같긴 하네요. 굉장히 괜찮은 와인이나 뭐 회나 오마카세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생각하면 지금의 마음은 약간 더 즐겁잖아요. 그쪽이.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몰입을 해서 재밌는 일을 좀 더 이게 내 스스로 판단을 해보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또 73페이지에 수많은 파이를 먹어봐야 알 수 있는 것 이렇게 하면서 즐거움 추적하기나 내가 좋아한다라는 일을 위해서 내가 충분히 겪어낼 수 있는 것들을 경험해보라는 그걸 지표로 찾으라는 거를 조금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코딩을 하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코딩이 너무 즐겁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정말 코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밤에 자다가도 이렇게 딱 내가 그거 정의할 수 있겠다 떼어놓으면 이렇게 바로 열고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는 진짜 고수분은 화장실에서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하신다고 들었어요.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약간 에? 이러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까지 좋아한다는 게 제 생각에는 73페이지에 수많은 파일을 먹어봐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베이커리에 있을 거고 그리고 또 81페이지에 그 장소별로 있잖아요. 본인이 다니는 동선의별로 그 장소 기준으로 회사면 회사, 집이면 집 근처에 장소별로 즐거움의 장소를 만들어 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집 앞에 굉장히 맛있는 스콘을 만드는 카페가 있고 그 카페가 또 예뻐서 즐거움의 장소고 여러분들도 회사나 집 혹은 그 중간에 어디에 즐거움의 장소가 있는지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걸 추천드리는 이유는 너무 많은 분들이 해야 할 일을 비율로 치면 9, 8 정도로 혹은 7 정도로 잡아놓고 즐거운 걸 계속 미루고 계시거나 안 하고 계실 분들이 많거든요. 되게 한국인 분들이 열심히 사시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무뎌져 있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할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장소를 찾는다거나 내가 수많은 파일을 먹어볼 만큼 실패해도 즐겁게 보낼 수 있다던가 이런 지표로 찾아보시는 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패가 두려운 부분이 챕터 2인데요. 가능한 더 빨리 시작하고 최대한 더 많이 실패하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좀 자존심이라는 말을 떠올리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어릴 때는 그렇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냥 빨리 잊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놀이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체면이라는 단어가 없었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그래서 이 한 말을 말하고 싶어요. 91페이지의 소제목인 가능한 빨리 형편없이 해라. 형편없이. 그러니까 멋있어 보이거나 처음부터 잘하려는 생각 혹은 저희가 각자 가지고 있는 실패하고 싶은 그런 큰 두려움을 내려놓고 최대한 형편없이 실패를 하고 이미 실행의 단계로 들어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거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챕터 6에서 이제 호기심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을 하는 게 이 책은 일단 곳곳에 굉장히 성공하신 분들의 인용구가 있는데 그게 좀 더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큼이나 와닿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어떤 간디나 막 이런 영적인 지도자였던 것 같은데 신한테 그 어린 아이한테 하나의 선물을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면 그건 호기심일 것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제목이 많은 거를 말해줄 것 같은데 기타를 그냥 한번 아무렇게나 쳐볼 수 있었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호기심을 죽이는 질문을 전달드리면서 호기심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을 한번 일깨워봤으면 좋겠는데 뭐 그 호기심을 죽이는 질문 그 일을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그 일을 할 시간은 충분할까? 그 일을 할 끈기가 충분한가? 정말 그 일에 헌신할 수 있을까? 그 일을 하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닐까? 만약 그 일을 하면 사람들이 바보 같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일을 하면 현실적인 보상이 주어질까? 그 일로 이성 친구를 만나거나 내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 인간관계를 쌓을 수 있을까?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을 배우거나 좀 더 건강하고 매력적으로 변할 수 있을까? 라는 식의 질문이 호기심을 죽이는 것들이다라고 하는데 아마 진님 반응을 봐서는 마지막 질문이 가장 와닿았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 호기심을 죽이는 질문이라는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그 일의 본질적인 목적을 찾지 않고 수단적인 그 일을 수단으로 생각할 때 생기는 질문들인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뭐 내가 이 일을 잘하면은 돈을 많이 벌겠지라든가 내가 이 일을 잘하면은 뭐 새로운 여자친구 더 좋은 여자친구를 얻을 수 있겠지라든가 뭐 내가 이 일을 잘하면은 명성을 얻겠지. 근데 사실 그 일을 잘한다고 해서 오는 것들은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부차적인 것들, 부수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반드시 올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 안 되거든요. 당연히 그러면 이거 사실 이 사람은 이 일이 좋아서 한 게 아니라 이것들을 바라보고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안 올 수도 있고 올 수도 있는데 만약에 안 온다면 순식간에 이 일에 대한 흥미를 싣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모임을 하다 보면은 많이 경험을 하는데 책 모임에 여자를 만나러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죠. 그러면 보통 그분이 한번 모임에 들어와서 한번 훑어보고 나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애초에 그 목표였기 때문에. 네, 여자를 만나러 온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모임 운영하면서 제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그런 분들을 조기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 스스로 나갈 수 있도록. 네. 왜냐하면은 그런 분들이 아집을 가지고 약간 그 모임에 대해서 모임을 집착하기 시작하면은 모임도 안 좋아지고 그 사람한테도 안 좋기 때문에 저희 뭐 그런 목적으로 만든 건 아니거든요. 되게 그래서 공감이 많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호기심 이어서 호기심이 여기서 성공의 연료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물약 같은 이게 해결해준다 이게 아니라 호기심의 효능 같은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들깨 칼국수 집에 가면 여기 들깨 효능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호기심 중요한데 왜 어떤 면에서 이게 중요한 건데라는 측면에서 세 가지 정도만 248페이지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1번은 깨어있는 의식을 만들어준다. 그래서 이게 자각이며 지능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세상을 더 넓게 볼 수 있게 하고 기회를 찾게 하며 탐험하고 배우게 한다. 이게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호기심이 에너지를 솟게 한다. 그래서 행동하게 만들고 실험하고 탐색하며 바꾸면서 성장하게 해주기 때문에 호기심 없이는 한 걸음도 내딛기 어려운 작은 행동조차 하기 어렵게 되는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을 진척시킨다. 호기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일을 진행시키는 중요한 첫 단계다. 진흙 속에 빠져 옴짝달싹 못하던 배를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과 같다. 일단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온갖 새로운 가능성이 펼쳐진다라고 하면서 아까 제가 초반에 버킷리스트 목록 만들어봤냐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해보면 재밌을 것 같은 일 목록 만들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위시리스트라는 말도 쓰지 말라고요. 그거를 하기 위한 대기 목록에 넣지 말고 create a fun to try list라고 합니다. fun to try. 그냥 시도해보면 좋을 거. 그래서 외국어 배우기라고 하면은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외국 친구한테 신뢰합니다와 감사합니다를 어떻게 말하는지 묻는다. 그리고 나만의 와인 만들기가 하고 싶다면 와인 양주에 관한 책을 산다. 이런 식으로 좀 더 작은 행동들을
바로바로 할 수 있게 하고 제빵사 되기는 시판하는 제빵 믹스를 사서 요리법대로 따라해본다. 이런 게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시리스트가 아닌 내가 지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은 목록을 한번 만들어 보시길 추천을 드리고 싶고 그 여기서 제가 또 하나 짚어드리고 싶었던 거는 진로 관련된 챕터 7 좋아하지도 않는 일에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다들 내가 좋아하는 일 혹은 호기심이 땡기는 일을 해보고는 싶고 하는 게 맞다고는 듣지만 이게 실행을 많이 못하고 있는데 그 제가 마음에 와닿았던 문구는 256페이지 있어요. 우리는 자신이 중도 포기자로 보일까봐 새로운 진로로 바꾸는 것을 완강히 거부한다. 그렇게 수년 심지어 몇십 년을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작업에 매달리며 낭비하고 사는 것이다. 한 가지 직업만을 고수할 필요는 없다. 그 직업을 위해서 시간과 자원을 지금껏 투자했더라도 말이다. 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시간이 진님한테 넘겨야 되기 때문에 요 부분은 직접 읽어보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 안 하겠고요. 그 마지막으로 전달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이 챕터에서 강조하는 거는 해보기 전까지는 결정하지 않는다라고 하거든요. 아무리 많은 책을 읽고 사람에게 묻고 리서치를 해도 소용없다. 그것은 그냥 그들의 의견일 뿐 나 자신의 의견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어떤 뭐 질이라는 여자 그 사람이 법의학자가 되고 싶어서 다양한 드라마 섭렵, 책 읽고 뭐 탐닉하고 했는데 실제로 법의학 그런 실습 수업을 가서 보니까 아닌 거예요. 자기한테 아닌 거야. 그래서 내가 방 속에서 혼자 만든 상상 속에서 이게 맞다라고 생각했구나라는 걸 깨닫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실패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로라는 거에 대해서 또 챕터 7을 읽어보시면서 어떻게 내가 방향 전환을 한다면 어떻게 현명하게 바꿀지까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진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책을 어떻게 소개할까를 고민을 했었는데 앞에서 소개하는 걸 들어보니까 역시 저도 저자부터 소개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좋은데요? 예. 세네카라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로마 시대 이제 공화정에서 제정으로 넘어간 로마에서 어떤 정치가로서의 역량이 있었던 사람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로원에 소속되어가지고 실제로 굉장히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적어도 국회의원 정도는 그러니까 원로 국회의원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로마 시대의 사람들이 대부분 그랬다시피 뭐 에피쿠로스 학파라든가 뭐 스토아 학파라든가 어떤 그리스 철학에서 유래된 철학들을 많이 공부를 했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세네카라는 분은 스토아 학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 분노에 대해서 그분이 말하는 것도 스토아 학파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분노가 왜 나쁜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책이 엄청 많이 설명할 건 없어요. 전부 다 이 사람이 자신의 형 노바투스라는 사람에게 왜 분노를 하면 안 되는지 편지를 쓴 것을 엮은 거라서 오 예, 너무 좋은데요? 편지 내용 중에 제가 뭐 이분이 그 분노에 대해서 묘사한 걸 몇 개 소개시켜드리자면 네. 그분이 실로 분노는 무너져 내리는 건물과도 같다. 이 왜 무너져 내리는 건물과도 같다고 얘기했냐면 분노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두 손이 완전히 망가지는 상황에 있어서도 상대방을 때리고 싶어하는 것이 분노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내 몸이 아무리 상하더라도 상대방을 다치게 하고 싶다는 어떤 욕망이 더 넘쳐나는 상태. 사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남은 상태인 거잖아요. 마이너스니까. 그나마 뭐 내가 상대방보다 훨씬 더 어떠한 역량이 있으면 나을 텐데 보통은 너무나도 그게 강한 상대한테는 분노조차도 못 느끼니까 보통 나랑 비슷비슷한 상대일 거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그 상대방을 상처 입히는데 나조차도 큰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세네카는 이거 분노에 대해서 분노는 무너져 내리는 건물과도 같다 라는 표현을 했었거든요. 파괴적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자기 파괴적이라는 거죠. 분노라는 건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는 거죠. 상대 파괴뿐 아니라 나까지 그렇죠. 파괴가 있으니까. 네, 왜냐면은 상대가 그 분노를
겸허히 받아들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확실하게. 웬만한 사람이라면. 예. 그러다 보니까 계속 세네카는 계속 분노를 하지 말라, 분노를 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분노를 왜 하지 말라고 했는지 이 그분이 했던 말 어원에서 따오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그분은 그 세네카가 생각하기에 분노는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분노를 하면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어떤 위압감을 느낄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솔직히 옆에서 갑자기 길가에서 이유 없이 화내는 사람을 보면은 이러면 예. 우린 당황스럽잖아요. 그냥 단소살인마? 한번 해주세요. 콱씨, 박씨.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분노를 느끼는 사람한테 아무런 뭐 위압감이나 그런 걸 느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왜 분노를 하면 그럼 상대방이 뭐를 느끼냐? 그냥 저 사람은 저 상황에서 매우 연약하구나. 저 사람의 어떤 약점이 그거구나. 결국 그러니까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분노를 하는 건데 분노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약점이 이런 드러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화를 내니까 미성숙하네라는 시선은 사실 조금 좀 선민의식적일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 사람이 분노하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의 트리거를 알 수 있다. 그게 그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트리거이기도 하고 그리고 동시에 그 분노로 해서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보통 분노를 하는 사람들이 그 분노를 수단으로 쓰는 게 아니라 보통 분노를 그 자체로? 네, 그 자체로 표출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런 경우에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경우는 분노했다고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화난 모습을 보임으로써 어떤 뭐 절차가 제대로 굴러가게 한다든가 이런 의도적으로 화를 내는 사람들은 그럼 분노를 했다고 할 수 없잖아요, 사실. 이 경우 근데 보통은 그게 아니라 그냥 내 감정을 못 이겨서 그거를 그대로 표출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거는 결국 어떠한 그 분노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무슨 자신이 어떠한 거에 분노를 냈을 때 그게 일가친척에 대한 뭐 충성이라든가 친구에 대한 우정을 표현한 게 아니라 그냥 배설하는 행위에 불과하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 혼자 자기 좋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아무리 많은 변명을 갖다 붙여도 되게 득도하신 입장처럼 얘기를 하네요. 세네카님께서. 아마 근데 본인도 오랫동안 그걸 못 지켰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분도 결국 황제가 네로 황제가 별 말 같지도 않은 이유 가지고 사형을 시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그때 매우 분노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네. 얼마나 억울할까요? 억울하겠죠. 뭐 이상한 말 사형당한 이유를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되게 좀 혹시 만약에 찾아보시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이런 걸로 사형을 시켜 이러실 것 같긴 한데. 예를 들면 코를 판다던가 네, 뭐 이렇게 그냥 기침을 했다. 네, 기침을 했다던가 뭐 얼굴이 마음에 안 든다던가. 네. 실제로 세네카가 말하는 어떤 사망 사례 중에 무슨 사례가 있냐면 길을 걷다가 얼굴이 마음에 안 든다고 황제가 언론을 처형했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에? 그럼 뭐 그 시대에 성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좀 심한 거 아닌가요? 근데 세네카는 이 분노에 대해서 분노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 사례로 그걸 올리긴 했는데 어이가 없는 네.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러니까 결국 네로 황제가 결국 무너졌잖아요. 자기네 그쵸, 황권을. 그쵸. 네.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그 잘난 로마 황제조차도 자신의 황권을 유지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막 예시 중에 이런 예시도 있어요. 그렇다면 좋은 사람은 아버지가 죽임을 당하거나 어머니가 강간을 당하는 것을 보더라도 분노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세네카는 왜 이런 예시를 들었냐면은 그것을 봤을 때 그 상황이 됐다는 것은 자신이 아무런 힘이 없다는 소리잖아요. 거기서 분노를 하면서 뛰쳐나가봤자 시체 1이 는다는 거죠. 그냥 시체가 하나가 항구가 더 늘어나는 상황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그 상황에서 현명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노를 삭히고 일단 뭐 도망을 치던가 아니면 그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맞는 거지. 거기서 분노를 해서 으악 하면서 뛰어가가지고 그 행위를 하는 사람한테 달려들어봤자 어떻게 되겠느냐. 차분한 복수를 해라. 이런 네, 차분한 느낌을 복수를 들려요.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노를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화를 내야 됐으면 분명히 화를 내야 되는 상황이 있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호텔에 갔는데 굉장히 무례한 종업원이 와가지고 일을 이렇게 뭐 의무 내가 어떤 서비스 급여를 돈을 주고 서비스를 받을 때 되게 서비스를 제대로 안 해줬을 때 있잖아요. 그랬을 때 분명히 화를 내야 돼 그런 사람들한테는. 근데 화를 내더라도 계획적으로 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네, 제가 느낀 거로는 이 예시로는 그 분노는 세네카가 말하는 분노는 거기서 이제 뺨을 갈긴다거나 아니면 되게 시끄럽게 막 혼내는 그러니까 소리 지르는 이런 감정적인 거에 치중한 것 같고 차분한 복수는 매니저 불러주세요 라거나 아니면 그 담당자 서버가 잘못한 거를 기록을 한다던가 아니면 문서화를 해서 뭐 식약처에다가 고발을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좀 처벌을 받게 하는 그런 쪽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자신의 어떠한 자신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그러니까 굳이 피해를 입을 필요 없는 그리고 사실 이것도 사실 좀 하책이고 더 좋은 방법은 세네카가 말하기는 무시하는 것. 오,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얘기하는 것. 오, 그러니까 그분의 시대에 카토라는 정치인도 있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황제가 그렇게 사람을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그런 시대에 거의 황제랑 비슷하게 있는 그런 정치인 중에 하나였는데 그런 사람의 일화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목욕탕을 갔는데 누군가가 그 사람의 어깨를 치고 간 거예요. 그렇게 위대한 사람을. 그러니까 2인자 이런 예, 느낌을. 예, 2인자 이런 느낌의 사람을 뭐 어깨를 치고 가니까 당연히 어깨를 친 사람은 되게 두려웠겠죠. 이 사람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 자기 가문이 사라지는데. 그러니까 근데 카토가 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가문이라니까 실감난다. 자기는 누군가와 어깨를 부딪힌 적이 없다. 오? 그쵸? 그러니까 오? 되게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투명 인간이네요? 그러니까 너한테 어떠한 기분 나쁜 거를 당했을 거를 아예 기억에서 잊었다. 너는 나한테 파리 같은 존재야 이런 거. 그런 느낌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걸로 너에게 화를 내지 화를 안 않겠다. 내지 않겠다라는 표현. 오. 그러니까 되게 괜찮잖아요. 누군가 했는데 괜찮습니다. 이것보다는 오히려 좀 더 부딪힌 적이 없다.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화를 낼 만한 상황에 대해서 그 상황을 곱씹지 말고 잊으라는 거지. 그냥 흘려보내는 거. 흘려보내라는. 그러니까 사실 화를 낸다라는 것도 그 화를 낼 만한 사건에 그 집착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상황에 노예가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 상황에 노예가 돼서 내가 좀 더 인생에서 더 즐거운 일을 많이 할 수 있는데 그 즐거운 일을 전부 다 포기하고 그 화가 날 만한 약간 어떻게 보면 파괴적인 활동에 치중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네카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그 정지하고 참고 분노를 삼키고 어떤 복수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행동하는 것도 사실 하책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나한테 파괴적일 만한 것들에게 아예 잊어버려라. 놓아라. 그렇고 내 삶에 더 좋은 것들, 사랑하는 것들을 더 해라. 뭐 아내를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맛있는 것을 먹는 것 그런 거에 더 신경을 쓰지 내 짧은 삶을 그렇게 나쁜 것들로 채우지 말라라는 말도 하거든요. 중요한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분노라는 것을 되게 낭비스럽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걸 보고 계실 이제 직장인분이나 혹시 구독자분들이 몰입을 할 만한 상황 같은 거는 지하철에 막 출근 시간이 막 너무 많고 막 누가 나한테 부딪히고 막 발을 밟고 하면 그냥 아씨 짜증나 이렇게 하고 막 그것 때문에 아침이 망쳐지고 이럴 수도 있는데 그냥 해탈한 것처럼 그냥 뭐 그래 누가 미안합니다 괜찮아요 하면서 이렇게 흘려보내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렇게 사소한 것에 화를 내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노예라는 예시는 좀 안 좋은 것 같긴 한데 왜냐면 로마 시대에는 노예가 많았으니까. 현대에는 노예가 없고 네. 뭐 물이 너무 뜨겁다던가 침대가 너무 어질러져 있다던가 뭐 식사가 성의 없다던가 이런 걸로 화를 내는 것들은 전부 다 어떤 거랑 다를 바 없냐고 했냐면 몸이 약한 사람이 차가운 바람이 조금만 불었을 때도 몸 덜덜덜 떨잖아요. 몸이 좋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거죠. 그런 사소한 것들로 화를 내는 거는 네 감정 상태가
너무나 연약하기 취약하다. 때문에 취약하다. 취약하기 때문에 오. 그런 사소한 것들에도 분노를 하는 거다. 어머. 저 지금 그러니까, 너무 와닿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누군가 발을 밟았다고 엄청 화를 내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종종 보다 보면 막 어깨를 조금만 했는데도 막 똑바로 보고 다니세요 막 이런 분들이 있긴 있는데 이런 분들 다 뭐냐면은 이미 감정적으로 약해진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강해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스스로 강해지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끊임없이 단련을 해야겠죠. 이런 거에서 스스로 화를 내려고 하지 않고 내가 이 화를 왜 내려고 하는 건지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도 가지고 그래서 세네카는 분노에 대해서 최고의 치료법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지연이다. 분노를 낼 상황에서 한 발자국 떨어져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런 얘기도 해요.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화가 난 상태에서는 노예를 결코 때리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자신이 화가 난 상태에서 노예를 때리면은 그것은 노예에게 합당한 처벌이 아니라 그냥 화풀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노예가 자신의 앞에서 그릇을 깨트렸을 때 했던 말이 내가 지금 당장 화가 나지만 않았었어도 너를 때렸을 텐데 조금 웃기긴 한데 악법도 법이다를 얘기하셨던 분이. 네. 네. 근데 그 시대에서 노예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네. 아무튼 그렇게 얘기하면서 화가 났을 땐 반드시 그 화에서 잠깐 떨어지는 시간을 가져라. 그러면 화가 나지 않는다. 중요하죠. 근데 사실 거의 모든 감정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 감정에서 일단 한 발자국 멀어서 왜 내가 이 감정을 느끼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은 그 감정 때문에 어떤 실수를 안 하게 되는 그런 되게 좋은 점이 있는데 그래서 세네카 같은 경우에도 분노는 지어내라. 무조건 한 발자국.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하는 말이 잠시만. 쉽지는 않은데 그 방금 얘기했던 그 취약한 거, 뭐 어질러져 있는 거 이런 거에 화를 내는 거 관련해서는 예시로는 뭐 결혼하신 분들이나 같이 거주하고 있는데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양말 뒤집지 말라고 했는데 또 뒤집어 놨어라든지 수건 그거 바람 쉬지 않게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왜 또 그러고 침대에는 왜 또 저러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좀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내가 좀 자주 분노했다라는 생각?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말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사소한 것부터 하나하나 다 잡아야지 자기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네카랑 좀 반대로 생각한 거죠. 세네카는 약해졌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것이 눈에 보인다고 하는 건데 제가 최근에 들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사소한 것부터가 쌓여서 내가 무너지는 거다. 이건 조금 고민해 볼 만한 생각이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번 그냥 무시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아까 그 카톡 우리 그렇게 잘난 정치인은 아니잖아요, 다들. 막 사람의 생명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그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조차도 자기 어깨빵 친 거 네. 용서해줬는데 나는 어깨를 부딪힌 적이 없다. 뒤집어진 양말 본 적이 없는 거죠. 문지님은 네. 양말 잘 넣으십니까? 집에 가시면? 저는 제가 양말을 주기적으로 사서 갈아쳐요. 저도. 방 안 어질러져 있나요? 제 방은 아무도 안 들어옵니다. 설거지 혹시 잘 안 미루고 하시나요? 저는 물을 담아놓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잘하고 저를 계시는 위한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욕은 먹지 않고 네. 계시는군요. 네. 그러니까, 재밌네요. 네. 그래서 한 가지를 더 얘기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어서 얘기하려고 하셨던 게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그냥 왜냐면 전부 다 화를 내지 말라는 거라서 네, 메시지는 사실, 하나니까요. 읽어보는 게 제일 나으실 것 같아요. 읽어보다 보면 물론 읽다 보면 좀 예시가 과격한 예시들이 있긴 있거든요. 예시들이 로마 시대 예시다 보니까 나 소크라테스님이 너무 웃겼어요. 내가 내가 화가 화를- 나지 않았어도 너를 지금 한 대 때렸을 텐데 화가 나서 안 때린다. 죄송합니다요. 조금 우리랑 좀 다르긴 하죠. 우리는 네. 화가 나서 사람을 때리는데 이 네. 사람은 화가 나서 사람을 안 때린대요. 그러니까 되게 네. 지적인 분인 거죠. 왜냐면 그렇죠. 그런 분 있잖아요. 나는 화가 날 때 술을 먹지 않아 오히려. 즐거울 때만 술을 먹기로 했어. 이런 느낌인 네,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얘기하다가 까먹었네요. 네, 다시 보세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전달하고 싶었던 전달하고 게 싶은 것들이 그래서 세네카가 아까부터 계속 얘기해요. 이런 말 했어요. 이제부터는 무지한 자들과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지금까지도 배우지 못했다면 그들은 배우고 싶지 않은 것이다.
너는 필요 이상으로 심하게 질책하는 바람에 그 사람이 나아지도록 돕기는커녕 기분만 상하게 했다. 다음에는 내 말이 진실이라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의 진실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인지도 생각하라. 좋은 사람은 비판을 고마워하지만 최악의 인간은 비판하는 사람을 못마땅하게 여긴다. 맞아. 그러니까 앞에서 내가 스스로 해야 되는 것들을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이걸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이유는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분노를 어떻게 해야지 참을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네가 그런 분노를 참더라도 솔직히 주변에 이런 사람들만 잔뜩 있으면은 맨날 이상한 걸로만 분노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참기가 힘들잖아요. 점점 더 난이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굳이 같이 있지 말라. 그리고 그런 사람을 굳이 바꾸려고 하지 말라. 그런 사람들을 눈에 들이지도 말라. 왜냐하면은 어차피 아까 말했잖아요. 지금까지도 배우지 못했다면 배우고 싶지 않은 거라고. 없다. 네. 아, 스스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상. 이게 그러니까 화를 이런 뭐 세네카나 스토아파나 이렇게 약간 인생을 달관하고 해탈하신 분들의 그런 철학적인 내용은 저희가 접근할 때는 이 사람들의 지혜는 뭘까 이렇게 아포리즘적으로 접근하잖아요. 그래서 화의 실용성 부분에서 관계적 차원에서도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화를 낼 만한 사람한테 내라 이건 것 같아요. 사실 화를 낼 만한 상대라기보다는 말을 걸 만한 상대한테 말을 걸어라죠. 그러니까 화도 저희가 내야 할 때가 있긴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내야 할 때와 그게 먹힐 사람을 봐서 나는 내야 된다라는 게 여기서 전달하고 싶은 거일 것 같거든요. 그것도 들어가 있겠죠. 제가 화를 내서 이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혼자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 사람한테 화를 내게 한 거에서 내가 실수한 게 뭐가 있었을까라고 이렇게 돌이켜볼 수 있는 사람이면 당연히 화를 낼 만한 사람인 거고, 제가 똑같은 상황에서도 이 사람은 내가 말해봤자 안 먹힐 사람이고 화 내봐야 내 에너지만 낭비야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이면 사실 화를 낼 필요도 없잖아요. 그쵸. 아니면 혹은 싫은 소리를 할 필요도 없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조금 실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한 거 아닌가. 맞아요. 분노의 측면에서 사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냥 그런 사람과 말을 섞지 말라고 했거든요. 아예 그런 사람과 어울리지도 말라. 그러니까 근데 사실 그쪽이 좀 더 이해하기 편하긴 하네. 그러니까 화를 낼 만한 상대한테 화를 내는 게 맞지. 그쵸. 네, 굳이 아무리 화를 내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은 양말 뒤집는 거 가지고 아무리 말을 해봤자 양말을 안 뒤집을 사람인데 화도 안 내고 그냥 그 네. 사람이 해버리죠. 네, 그냥 달관하고 해탈하고 포기하는 게 더 낫다. 굳이 그 양말 때문에 그 사람을 괴롭히면서 서로 힘들어할 바에는 혹시 양말로 괴롭히신 적 없나요? 어렸을 때 어머니를? 저는 없습니다. 진짜요? 네, 저는 양말을 언제나 잘 해놓습니다. 진짜요? 네. 근데 저는 진짜 많이 반성했어요. 왜냐면은 저는 엄마 저 좀 잡아주세요. 엄마 미안해. 저는 진짜 어른이 돼서 너무 죄송하고 제가 너무 감사함을 느끼는 게 어머니가 달관하셨었어요. 왜냐면 어머니가 이 세네카의 이 책을 읽지 않고도 너무 지혜로우신 분이셔가지고 저한테 그냥 어떤 말을 하다가 그냥 어느 때부터는 너무 죄송합니다. 그냥 알아서 하셨거든요. 근데 그거를 깨닫게 되는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맞춰줬다라는 거를. 그래서 진짜 너무 죄송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사실 세네카는 그렇게 포기가 네. 그런 느낌의 포기보다는 네. 그거 굳이 이런 걸 나쁜 쪽을 보면서 서로 기분 상할 바에 좋은 쪽만 보자. 이거 아니면은 이제 아예 관심을 끄자. 근데 쉽지 않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진님한테도 저는 몰입을 시키고 싶은 게 진님이 결혼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와이프가 있어. 근데 맨날 예를 들면 진님이 설거지 담당이에요. 근데 내가 항상 밥 먹고 나면 그거 설거지하기 힘드니까 물 부어놓으라고 했어. 물 부어놓으세요? 물만 부어놓죠. 네, 물 부어놓으면 왜냐면 그게 그동안 그렇죠. 불어서 되게 하기 좋아요. 물 버린 다음에. 근데 맨날 안 부어놔. 그래서 내가 더 시간이 걸려. 이렇게 되면 약간 짜증 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화 안 낼 수 있나요? 그래서 제가 앞에 책에서 네. 빠르게 실패하기에 되게 공감을 많이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사실 이걸 듣는다고 해서 모두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성경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랑은 온유하며 뭐 질투하지 아니하며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질투 어떻게 안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뭐 여자나 남자가 다른 이성이랑 웃으면서 떠들고 있으면 저거 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태로 놔둘 것이냐 물어보면 솔직히 그 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상태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러면 이제 이걸 조금씩 나아가야죠. 그러니까 양말에 분명히 어머니도 한순간에 그거를 인정해주진 않았을 거예요. 양말에 절대로 다시 안 뒤집어 놓는 딸이라는 존재를. 그게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설득을 네. 시도를 하고 뭐 화도 내시고 하셨겠지만 그쵸? 이게 화는 많이 안 내셨는데 그러면 이제 안 먹힌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냥 이걸 얘기할 시간에 그냥 내가 생각 없이 해버려야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단계가 있었던 거죠, 어머니도. 네. 그러니까 똑같을 것 같다? 물론 누구나 완벽하게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조금씩 시도를 하다 보면 결국 세네카가 말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너무 이론적인 답변 아닌가요? 근데 몰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책에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빠르게 실패하라고. 맞죠, 여러분도 맞죠. 빠르게 실패하시고 인정할 거 인정하고 포기하시면 편합니다. 아 굳이 모든 걸 자기 원하는 대로 바꾸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무슨 그 웃긴 짤 생각나요. 포기하면 편하다. 그 맞아요. 포기하면 유명한- 편해요. 사람을 바꿀 생각하지 말고 그냥 포기하고. 그래서 꼭 말했잖아요. 지금 정치인조차도 뭔가가 자기 맘대로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겠죠. 지금 무지한 자들과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이미 먹힐 사람이면 먹혔다. 그 잘난 손가락 하나만으로 사람의 목숨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조차도 안 될 거는 포기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일반 시민에 불과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얼만큼 바꿀 수 있겠습니까? 포기할 건 포기합시다. 그래서 저는 또 우리나라 그런 거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우리나라에서 그 정부 기관별로 신뢰도 그 조사를 했을 때 국회가 가장 낮게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 어떤 대상을 불신한다고 해서 포기하면은 또 안 되는 부분이고 좀 나가야 될 과제는 있다 보니까 요즘 시국인지라 이렇게 그거는 마무리를 하고 싶고 그래서 이 책은 그런 것 같아요. 좀 화라는 거를 내서 먹힐 사람한테 적절히 지혜롭게 내거나 아예 네가 화를 나지 않게 생각하는 것도 좋고 그리고 아니면은 화가 안 먹힐 사람은 포기해. 이런 책 같아요.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더 편하긴 한데 더 정확히는 그냥 화를 내지 마라. 최대한 내지 말고 분노라는 감정을 절제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해악을 잊지 말고 좋은 것만 챙겨라 삶에서. 그러니까 우리 막 예를 들어 뭐 컬렉션 이런 거 있으면 막 여러 가지 맛있는 거 있으면 먹고 싶은 것만 골라 먹잖아요. 그러면 먹기 싫은 것만 남겠죠? 그거 버리면 되고. 삶을 이렇게 살 수 있는데 굳이 뭐하러 먹기 싫은 것도 같이 주워 먹냐. 그게 맞겠네요.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진짜 재밌었고요. 어떻게 분노를 다스릴 것인가. 그 제목이 길다 보니까 내용이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뭐 책이 잘 쓰여진 책이든 전달을 잘해주셨던 간에 되게 재밌게 쉽게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참 성공을 많이 하고 싶지만 그것들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심적인 장애를 다 그 분야별로 단계별로 잘 설명을 해준 이 책을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머리맡에 두고 자기 전에 읽으면서 참 잘 쓰여진 책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주저하고 있고 하고 싶은데 계속 미루고 있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도구 삼으면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모든 직장인들이 한 번쯤은 경험을 봤을 그런 분노의 상황에서 꼭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런 분노를 이겨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오늘 신서 챕터스 여기까지 더 빠르게 실패하기랑 어떻게 분노를 다스릴 것인가 진님이 소개해준 책 마무리해보도록 하겠고요. 재밌거나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